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기회로 바꾸는 시간 8월 25일 오늘 경제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오늘 시작할 때만 해도 이번 주가 그래도 8월의 마지막 주인데 네. 좀 잘 마무리해줄 수는 없나라는 생각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게 하려나 보다라고 살짝은 안심하게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너무 빨라요, 순환매가. 수산매도 빠르고요. 이 상승 전환을 하긴 했는데 체감이 잘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왜 올랐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찾는 게 그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키워드가 빠르게 바뀌니까 네.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뭐 이유를 꼭 찾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이유라도 찾아보고 좀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공식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일중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극명하죠. 오늘 저도 사실 개장 때만 보더라도 오늘 하루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이후 사실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죠. 낙폭을 점차 줄이기 시작하더니 코스피는 종가 그래도 0.68% 상승 마감한 상태 6,742포인트, 6,700선을 사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일중도 준비해봤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좋았죠.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상승 전환을 성공했고요. 1% 넘는 1.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827포인트까지 올라간 코스닥. 오늘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외국인은 엄청 팔았습니다. 3조 8천억 원이나 오늘 코스피 매도를 했는데요. 3조 8천억 원 중에 한 3조 1천억 원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라는 것. 거꾸로 개인은 오늘 이 1조 500억 원의 이 자금들이 거의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들어갔다라는 파트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제재. 오늘 새벽부터 나온 제재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이제 이란을 국제적 왕따를 시키고 있다,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경제적 고립 작전.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라고 합니다. 자, 베센 장관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의 범위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을 돕는 금융기관의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 이란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비롯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라에 대해서 너넨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제재를 가하겠어라는 액션보다는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의 룰에 따라라. 즉각적 제재를 발동하지는 않았다는 게 일단 특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결입니다. 부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노조 합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단 25표 차이로 반대가 25표 차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가 임금 인상 6.3% 인상에다가 PS, 초과이익 분배금에 대한 거를 40%는 현금으로 줄게, 60%는 자사주로 가져가라 라는 룰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찬성이 거의 50%인데요. 7,510명, 7,535명, 25명 차이로 아니야, 더 많은 현금을 원한다라는 의견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중단이 되고 또 계속될 것 같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거론이 됐던 주주환원,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40조를 들여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오늘 사실 시장에 조금 묻어나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일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바로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하면서 사실 코스피와 SK하이닉스나 진배 없습니다, 오늘. 하지만 이제 사실 오전에 더 시장에서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앞에 있어서 노조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에 힘을 주지는 못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래도 노조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요. 대세. 요즘 대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세는 비트코인입니다. 어느새 8만 달러를 넘어갔고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딱 8만 달러를 넘어서서 확실히 요새 다시 자금이 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와 비트코인을 비교해본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것도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교롭게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 이때 코인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많이 왔다라는 풍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 풍문이 맞다면 다시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면서 이쪽에 대한 시세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말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시장의 유동성은 더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재 부결 대세. 오늘 미국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확실하게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려나 싶던 우리 증시.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낙폭을 만회한 걸 보면 그래도 힘은 남아있는 듯해요. 힘이요? 힘.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를 또 보게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오늘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극심한 변동성은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요새 이 시간대 나와갖고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815 모니터 이주연 이사 나왔고요. 저와 같이 핑크핑크하게 오늘 센스 있게 나온 FR자산거래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 안에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나라는 생각에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힘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의 증시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할까요? 세 명은 핑크색을 입었지만 핑크가 없어도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이야. 이주연 이사님.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대로 하락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말아 올리긴 하더라고요. 힘이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당히 힘이 세고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인 좀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급격하게 다이빙 하듯이 빠졌잖아요. 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바로 V자 반등으로 말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하락하는 속도가 있고 그리고 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다 말아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하방을 좀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셌죠.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양전에 성공을 했고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뭐 각각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뭐 1.7%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서 별로 안 큰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만 따져봤을 땐 둘 다 한 4% 정도씩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땐 개별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들의 힘이 상당히 세구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만 강한 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었던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올랐던 원전주들이라던가 그쵸. 네, 이런 쪽들이 좀 특히 오늘은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앞서서 순환매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좀 그런 흐름이 오늘 좀 상당히 특징적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학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의 바닥을 좀 제대로 확인한 건 아닐까? 쌍바닥 6,400 초반대는 귀신같이 기계적으로 찍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무리 없이 봐도 됩니까? 이사님 지금 6,400 부분을 코스피의 하단으로 보는 것. 네, 일단은 거기를 지금 시장에서도 바닥으로 좀 인식을 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갭 구간이기도 또 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좀 확실하게 지지를 잡아주고 아마 또 상단을 또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을 네.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거운 대표님.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마롤 장세라고 하죠. 다 말아 올렸어요. 근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와, 오늘 우리 증시 힘 좋은데요? 라는 말도 또 할 수 있는데 반면에는 이게 이렇게 쫙 올랐는데 체감이 그렇게 강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 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려두시면. 우리가 너무 도파민에 절어 있어서 네, 쩔어 그런 거 계셔가지고 아닐까요?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진짜 있고요. 좋은 장세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사실은 실망이 조금 크다라는 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금산분리 때문에 사실은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면 그 퍼센트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배당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오늘 마감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가 현금 배당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이제 양전 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들도 이제 그런 걸 조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빠졌지만 결론은 양전하고 마감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바닥은 이제 다 인식을 해가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도 나오시는 걸 보면 대부분 한 6,400이 지지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말아 올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하단을 체크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의 이번 주까지 하면 3주에서 4주 정도 계속 순환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중간에 딱 끊기면 사실은 더 이상 진짜 갈 데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게 또 돌았어요. 어찌됐건 로봇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내일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톱은 주저하는 데에서 노이즈가 있지만 이 친구들은 실적에 대해서 아직 노이즈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장 후반 가면서 조금 더 크게 상승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실망하실 건 없다. 다만 수급 자체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 평균 거래 대금이 한 5월, 6월 달에가 5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6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선주를 더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게 이전에 S7으로 수급이 퍼졌을 때를 살짝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산법 이슈 때문에 보통주는 소각이 어려우니까 네. 차라리 우선주를 소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우선주의 탄력이 더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를 보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본주가 나아요? 본주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거래량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본주 대비해서 우선주가 거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거래량이 또 안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지고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단 자체를 조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주환원으로 보고 우리가 샀냐. 네. 이게 진짜 시장을 관통하는 한마디예요. 네, 언제 그랬냐. 근데 이게 지금은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구간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그 HBM에 대한 뷰는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보다 내년이 HBM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2배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내후년도 또 2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은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럼 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안 사면 뭘 살 거냐. 요렇게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본주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연 이사님, 뭐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거죠. 주주환원에 대한 이벤트. 그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부양했던 요소, 재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로서 요거에 대한 이벤트는 좀 끝났고 가장 빠른 게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 날이니까 그때까지 뭐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는 조금 이제 많이 안 나오겠죠? 네, 이제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그쵸. 같고요. 뭐 더 이상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도움도 듭니다. 안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아까 뭐 어제도 한 3조 8천억 팔았고 오늘도 3조 9천억 거의 뭐 4조 가까이 팔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를 좀 소화하는 수급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락 물량들이 다 삼전닉스한테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수급이 좀 소화가 됐고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도 좀 소멸이 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는 또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월달 그리고 뭐 그때 당연히 기업들 실적 발표가 그쵸. 있긴 합니다만 제일 가까운 건 또 모레죠. 목요일날 아침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좀 주목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환원이라는 이슈가 약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오늘 장에서도 소부장이 계속 쭉 강했습니다. 맞아요. 길건호 대표님. 특히 오늘 그 빠른 순환매 속에 기판주가 참 좋았는데 저희 장 마감하고 나서 심택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일분봉으로 봐도 굉장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금도 계속된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네요. 한 3%더 올라가요. 지금. 맞아요. 총 합해서 지금은 14%대의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기판 기업의 수주 잔고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HBM 얘기랑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가 된다면 소부장 안에서 노려야 될 키워드는 소캠 이쪽인가요, 역시나? 뭐 소캠도 사실은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뭘까라고 하면 사실은 소캠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공시가 또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한 게 뷰가 확실히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조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기존에는 메모리 쇼티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거의 2년 이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면서 사실은 기판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따지니까 메모리도 쇼티지지만 기판도 쇼티지예요. 쇼티지다. 그래서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 수급 자체가 몰릴 수밖에 없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들이 참 다양화됐어요. 뭐 FC, BGA도 있죠. MSP 뭐 이제 골고루 이제 다 가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다 좋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뭐 심텍과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기판 관련주들은 조금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톱으로 조금 못 가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뭐가 그럼 제일 괜찮아라는 것들을 계속 찾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기판 쪽이랑 전공정 장비 쪽이 그래도 탄력이 조금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담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증시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사실은 계속 도는 것도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순환매가 돌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현재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올라갔다가 뱉어버리고 네. 다시 네. 다른 게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기판 들어가요? 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담으시는 건 맞는데 네. 일정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하시고 그 다음 타자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기판이랑 전공정이 아무리 잘 가도요. 결론은 투톱이 못 가면 맞아요. 얘네들도 못 가요. 네. 그래야지 지수 레벨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개인들 보면 삼전이랑 하이닉스 안 들고 계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신규 자금을 그 두 개로만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너무 힘드신데 차라리 소부장단에서 차익 실현 조금 하신 걸로 조금씩 옮겨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실은 하방이 열려 있으면 그걸 못 해요. 근데 하방이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다 닫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더 빠지는 건 큰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현재 큰 악재가 뭐 있을까요? 네.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그냥 진짜 막 꾸역꾸역 꺼내 본다라고 하면 양치 메모리 네, 정도. 예. 근데 창신 메모리에서 저희가 보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그게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시장이 한 2, 3일 지나가니까 야, 별거 없다. 사라지죠. 네, 라는 게 이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악재는 현재 없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이 안에서 수남매를 좀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남매를 즐기긴 조금 어려운 것도 저는 있어 보이는 게. 그치, 잘못하면. 왜냐면 어제 대표님 제약바이오 엄청 좋았었고 2차전지도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흐름 자체가 하루 만에 끝이 나버리니까. 일일천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도 뭐 재료가 나빠서 올라간 건 아니고 재료가 좋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연속성이 안 보이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업종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오늘 그럼 소부장은 어때 보이세요? 소부장은 그래도 꾸준하게 올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남매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실적은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뉴스거리는 있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길게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2차 전지는 조금 약하죠. 하지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또 한미약품이 또 기술 수출 예, 이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훈풍이 조금씩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고, 소부장은 뭐 워낙 실적을 저희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괜찮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도 그나마 또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비반도체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또 화장품은 또 잘 가요. 네, 그래서 이 수남매 내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엇박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실적 찍히는 업종으로 타신다라고 하면 크게 벗어날 일은 현재 구간에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수남매 차원에서 뭐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어제 올랐던 2차전지도 저희 이야기 쫙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수남매가 돌았나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는 게 저희 지금 뭐 전체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 저희가 다 이제 톤이 다 핑크잖아요. 핑크로 그쵸. 결을 맞춰놨는데 현대차가 오늘 혼자 이주연 이사처럼 까만색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이렇게 어떻게- 올라간다고? 네. 현대차가 아니 올라가다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인베스터데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제 될까 생각했는데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버렸어요. 여전히 여기 좀 힘듭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베스터 애초에. 데이. 네, 네. 그래서 뭐 늘 인베스터 데이 할 때마다 기대는 항상 하는데 보통 현대차가 조금 뭐 보수적으로 워낙 이제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강력한 뭐 톤의 이야기들은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인 편이었었고,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모멘텀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대형 기업들 뭐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 뭐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좀 로봇주들한테 네. 오히려 그냥 돈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현대차는 조금 뭐 아쉽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현대차나 이런 대형 기업들 쪽으로 더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밑에 단에 있는 로봇 부품이라던가 막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좀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그 NXT에서는 되게 강했었거든요, 로봇주들이.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억울하게 다 같이 조금 밀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장 막판에 분명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눌렸다가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로봇주들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수남매를 얘기를 했는데 수남매라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오른 종목이 이제 또 다음 날에는 조금 눌리고 그동안 쉬었던 종목도 오르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하루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렇죠. 이게 뭐 그쵸.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오늘 보면은 2차 전지랑 뭐 제약바이오가 왕따잖아요. 저처럼 오늘 시장에서 약간 조금 왕따. 받아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왕따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왕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흰색으로 맞췄고 저 분이 저분이 지난주에 사실 네, 제가 검정색 입고 왔습니다. 그쵸. 대표님께서 검정색 입었던 것처럼 오늘의 왕따가 내일의 왕따가 될 거라는 또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오늘처럼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눌려 있을 때는
이럴 때 보시는 거죠, 사실.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주는 또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남매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잘 비유를 잘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현대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길건우 대표님 뭐 타방송에서 현대차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좀 봐가지고 이게 내일 인베스터 데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기사를 봤는데 내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에서 직접 Q&A를 받겠다던데요. Q&A 그러니까 때 이거는 자신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뭐 자신인지 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Q&A를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시다. 궁금한 거 뭐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언제 상장합니까? IPO. 그럼 뭐 조만간에 하겠죠? 라는 거 일정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상용화 언제 할 겁니까? 네, 그리고 요거까지는 사실은 시계열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주주환원 합니까? 아,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건데 세 가지가 다 시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시장에서 더 기대감을 끌어올렸을 겁니다. 네, 주가도 조금 화답을 했겠죠. 근데 이게 확인할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근데 어제 옆 동네 2차 전지는 테슬라 올라가지고 쉽게 가던데 네. 현대차는 좀 박한데요? 기준이? 근데 이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정말 로봇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안 해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고민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주가는 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시장에서는요 결론은 이걸로 돈 잘 벌 수 있어요라는 걸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랑 사실은 아틀라스랑 계속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가격 차이. 가격. 네. 어찌됐건 아틀라스가 현재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딱 3년 전에 가격이 아틀라스랑 똑같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품들을요, 중국산으로 다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이거를 수익성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겉에 그냥 메인만 네. 현대가 하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클까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너네 이걸로 정확하게 돈 어떻게 벌 거야라는 것도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양산 일정도 굉장히 빨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보다는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네. 더 많이 움직인 게 이러다 보면 그래도 K 부품으로 조금 밸류체인을 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저는 조금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가 현재 구간 모아가는 구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40만 원 초반대를 어찌됐건 계속 지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뉴스만 나오면 튀기는 할 건데 그 기대를 정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번에? 근데 확실히 자신감이 있는 거는 같아요. 뭔가 있긴 한데. Q&A.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가장 조금 나올 만한 시나리오가 IPO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상용화 일정 땡기겠다. 그쵸.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보시는데 너무 크게 베팅은 하지 마라. 그쵸.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기대가 클 때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막 기대할 때 오히려 좀 기대치 사실 오늘 주가 보면 기대치 낮아진 상황은 맞아요. 그쵸. 윗골이 완전 길게 달고 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서 이주연 이사님 로봇이 가더라도 앞서 우리가 소부장 반도체 얘기했듯이 투톱이 가야 소부장도 잘 갈 수 있듯이 로봇도 가려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현대차 최소한 빠지지는 않아야 되고 네. 그래도 뭐 상승폭이 엄청 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뭐 오늘 아까 장 초반의 분위기처럼은 조금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시세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보통 인베스터데이 전까지는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보통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네. 오늘 뭐 주가 2% 올랐고 그리고 내일도 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만약에 안 오른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인베스터데이 때 뭐 기대감 반영된 거 없다 뭐 이러면서 주가는 더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그렇잖아요. 보통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그쵸. 오르는데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이벤트가 있고 나서 좀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사님 내일 만약에 정말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죠. 내일 이제 인베스터데이에서 괜찮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로봇 밸류를 받아가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현대차는 항상 문제가 로봇 밸류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로봇 밸류 받습니다. 얼마나 쳐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도 PER이 아직 10 초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PER을 이제 확실히 좀
올릴 수 있는 단계가 내일은 만약에 좋은 반응이 나온다면 될지. 그럼 무한정 사실 로봇이라는 밸류를 산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무한정 옵티머스랑 막 높아지기는 비교도 하거든요.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국내에서 증권사들에서 이제 로봇 밸류를 반영을 하면은 보통 뭐 PER 뭐 15배에서 20배까지는 좀 강하게 보면 그렇게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이제 뭐 그쵸. 2배 이상은 더 올라도 된다라는 식의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난번에 78만 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순환매 대비 차원에서 길건우 대표님, 오늘의 주인공은 또 원전이었습니다. 완전. 웨스팅하우스 공동 투자설이 미국에서 먼저 제기가 됐고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주가는 가요. 이게 어느 쪽에 가까워요? 가능성 있다 대 저기 비었으니까 저기 올리자. 수급빈지. 가능성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오. 우선 이제 가능성은 높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부족한 건 많죠. 뭐 네. 제가 가장 먼저 손 내밀었던 게 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라도 항상 그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25년도에 웨스팅하우스랑 MOU를 했습니다. 어떤 MOU를 했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짓겠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구랑 파트너를 할 거냐 이건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손 잡을 만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우리나라밖에는 없다라고 봐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원전 프랑스는 잘하잖아요. 잘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흔히 기자재라고 네. 하는데 기자재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출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조금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손을 잡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사실 흔한 말로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우위에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을 내밀지는 않죠. 근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니네 대미 투자도 해야 되는데 요거 할래? 이것도 있고요.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원전이 저희가 해외 수출할 때 항상 걸림돌이 웨스팅하우스였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상업화 원전에서 50% 정도의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합의안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하고 돈 안 되는 시장은 우리나라가 다 하고 그러면 뭐 한전에서 많은 돈을 내 가지고 지분 인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대미 투자금을 가지고 미국 정부랑 같이 뭐 투자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IPO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IPO를 왜 할까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상장이 아직도 안 돼 있는 회사였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IPO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공동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아니네요.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수급으로 조금 왔고요. 네. 최근 또 보니까 많이 빠져 있어.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찌됐건 시공 능력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나중에 뭐 어찌됐건 현대건설이 네.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두이빌보다는 사실은 현대건설이 조금 수급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괜찮았고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충분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거의 15% 가깝게 움직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본장에서는 10% 올라갔거든요. 10%. 근데 아직도 8만 원대예요. 8만 700원. 오늘 8만 원 선 뚫은 겁니다. 이건 가격이 정말 싸진 거다. 싸다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주연 이사님 결국에는 원전이 조금 더 나아가려면은 어느덧 이제 2026년이고 네. 28년 되면은 뭐 SMR의 이제 상용화 시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밸류 받아 갈까요? 제때 잘?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려가 분명히 뭐 생기는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뭐 받아가는 거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는 다 알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던 거는 어쨌든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게 제일 큰 아쉬운 점이었었고 이제 이 모멘텀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도 원전주들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이 뭐 끝으로 그냥 뭐 쭉 다시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을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눌림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좀 돌림은 계속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모멘텀이 좀 부족했는데 이게 채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네. 이게 어제 뭐 루머처럼 뉴스에서 단독으로 이제 나왔던 게 웨스팅하우스 지분, 맞아요. 네, 요거를 이제 너네가 인수해라라고 우리나라 측에 좀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물론 정부가 그거를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전주들한테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그 미국이랑 조금 계약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나 이쪽 뭐 중동이나 이쪽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분을 같이 합작을 하게 되면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미 합작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들 다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우리나라 완전주들한테 일감은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좀 주가 상으로는 좀 상당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얘기해 주세요. 3분기에 또 베트남 원전 수주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대감은 또 형성될 수 있죠. 네. 아, 맞네요. 베트남 꽤나 기네요. 원전도 맞아요. 네. 있었네요. 그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게 설계가 명확하게 가고 있는 게 없고 유일하게 이쪽에 독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계속 뭐 만드는 능력치가 있어도 설계 맞아요. 때문에 계속 엇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쪽 부분에 대한 게 호재로 또 반영이 일단은 시장에 오늘은 됐다라는 부분 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이사와 길건우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약 후강으로 마감한 국내 증시가 앞으로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반도체주도 상승으로 전환하는 저력을 보여준 데다 또 하반기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할 후보도 많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흐름 먼저 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었는데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0.3% 올라가면서 16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SK스퀘어가 1.5% 약세, 삼성전기는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를 대기하고 현대차도 1.4%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이 공급사인 KNR 시스템 오늘 급등세 이어갑니다. 현재도 15% 넘게 올라가면서 14,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과연 미국의 제안대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주주가 될 수 있을지 이 원전주에 새롭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에서는 한전기술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재도 한전기술 19% 가까운 급등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건설주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현재 현대건설이 14% 가까운 급등세 보여줍니다. 또 미국 원전은 이제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우선 포스코 엠텍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 광권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접 광권을 보유하고 이제 정제 기술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리스크에도 버틸 수 있다는 힘을 가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단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심텍도 11% 넘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를 통해서 소캠 모듈 기판 공장을 신설할 것이고 이 투자 규모는 2,700억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역대급 기술 이전을 발표하면서 한미약품은 주가도 상한가로 호응을 했고 한미사이언스도 동반해서 급등했는데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18%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약품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엔 한미사이언스가 이익 배분을 받지 않는 구조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도 현재 하락률 10위권 안에 위치해 있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선 긍정적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고 목표가도 모두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거래일간의 하락세를 딛고 오늘은 9%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크게 밀렸던 배경에는 실제 프로젝트 착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와 착공 사이의 시차가 길어졌다는 점에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미국 정부가 이제 원전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장납기 기자재를 미리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과 특징주까지 모두 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도 함께 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눌러졌지만 이번에는 기술주가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하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미 재무부의 바이백,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소식까지 시장을 움직인 핵심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시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 예고했던 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Operation Economic Outcast,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의 2차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이 대상은 디지털 자산과 기술, 그리고 자금, 항공, 해운 등 전방위 분야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반응은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미국의 허풍에 속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고요.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금융 동맥을 끊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 말고 캐나다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죠. 어제 전해드린 이 관세 전쟁의 추가 압박 카드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50%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제조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점이 2027년 1월 1일이죠. 아직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와 미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글로벌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재무부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CNBC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재원으로 일반 계정 TGA 자금 활용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TGA는 Treasury General Account인데요. 연방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걷어들인 현금을 연준에 예치해두는 일종의 비상금 같은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바이백 재원 마련을 위해 단기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들이면 단기채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만약 9,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TGA를 활용한다면 단기채를 추가로 발행 없이도 장기채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보도 이후 장단기물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만 베센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는 단 한 장도 아직 사들이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바이백이 확대되며 헤지펀드들은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인데요. 블룸버그 지표에 따르면 향후 한 달간 달러와 상승 위험보다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곧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소식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추론 전용 칩 그로크3 LPX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200억 달러를 들여 그로크의 기술을 확보했었죠.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칩은 언어 처리 장치 LPU를 무려
56개 묶은 렉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D램 메모리 대신 SRAM을 채택해 AI 답변을 빠르게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바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된다는 점이고요. 또 첫 고객사로는 AI 클라우드 업체 네비우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도 살펴보시죠. 우선 월가는 일단 매출 92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 09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높은 성장률이 주가 상승을 보장해주지는 않죠. 이번 실적에서 AI 투자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지는 젠슨 왕 CEO의 코멘트가 중요하겠고요. 제품 마진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회사가 전망하는 다음 분기의 성적표는 어떤지,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규제 때문에 불안했던 중국 쪽 매출이 실제로 장부에 찍혔는지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가 나오고요. 7월에 신규 주택 판매와 8월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 2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글로벌 긴장, 또 곧 나오는 중요 지표들의 전망까지 잠시 후 투자 노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 그룹은 미 국채 수익률 상방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I think the reality is there's very little that he can do against the broader backdrop that borrowing needs are going up for both the Treasury and the economy.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he's going to try to say, look, we're going to grow our way out of this. The economy, growth is going to accelerate. But I don't think ultimately, the fundamentals are so powerful, pushing rates up, that short of a bigger negative macro shock, like you said, either hyperscalers revising down their investment plans or some kind of setback to the growth or macro picture, it's hard to see what's going to stop the upward trend in yields. 네, 이제 또 글로벌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이 앞서 있는 그 BNP 파리바 네. 의견을 보셨을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를 좀 극복하려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금리를 상방을 누르려는 노력이 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으로 극복하겠다라는 게 또 약간의 순환 논리인 게 경제 성장이 되면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AI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BNP 파리바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출 의향이 없는 한 금리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야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국면인 건 맞죠. 그렇죠. 베센트 장관 본인이 영국의 파운드화에 공격해서 이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1년에 재무부의 이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지금의 금리 레벨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중국과의 어떠한 이슈를 좀 제기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높은 수준이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싶은 게 미국인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재정 지출이라든지 물가가 높은 수준, 더불어서 이번 주 후반에 잭슨 홀에서 케빈 허시의 발언도 있겠지만 네. 케빈 허시가 크게 이렇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높은 예. 수준이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떨어지는 거는 조금 더 뭐 과대해석일 수 있는데 AI 사이클이 끝나는 것도 비슷하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AI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뭐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AI 사이클이 뭐 버블이 팡 끊어지는 네.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킬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 그동안에는 빅테크의 현금 흐름으로만 캐펙스를 했지 사실은 부채를 조달하는 규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뭔가 AI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에서 뎁, 현금에서 부채로 넘어가는 과정이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맞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네. 네. 그럼 빌리는 비용이 높으면 우리가 뭐 집을 사더라도 빌리는 어떤 비용이 높으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다만 저는 금리는 아마 지금이 피크 아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채권 금리 자체가 긴축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높은 금리가 경기 둔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의 어떠한 큰 쇼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뭐랄까요 사이클 경기가 상승하고 좀 둔화되고 이런 사이클 있잖아요. 그래서 소폭이 한 뭐 6개월 정도의 둔화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내년 한 초반까지는 앞으로 좀 금리가 네. 천천히 떨어지는 구매이지 천천히.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이백 얘기했다가 하루 전화로 끝나니까 또 이제 TGA 그쵸. 1조 달러라는 언급이 나왔단 네. 말이죠.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퍼포먼스 정도로만 흡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퍼포먼스도 맞고 대통령이 시켰겠죠. 공무원이잖아요. 야, 금리가 높은데 니네 뭐하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동료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인간사 다 똑같아요. 네. 야, 좀 뭐라도 해. 상사가 네. 뭐라도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미 재무부의 이 어떠한 개입의 시기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어떤 상단하고 맞물리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 국채 금리가 높은 거는 국채 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주가로 따지면 상당히 바닥권에서 소위 말해서 채권을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 재무부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TGA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TGA는 한마디로 연준에 있는 이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이 마이너스 통장 갖고 뭐 했냐면 재정 지출이거든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할 재원 갖고 채권을 샀다? 그럼 재정 지출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논리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뭐야? TGA 계정 갖고 국채 사? 그럼 국채 또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한 돈이 있으려면 국채 발행해야 되겠네? 그럼 금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꾸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액션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채팅창에는 이거 한국 정서가 미국에 좀 깃들어져 있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아니,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좀 불안한 거는 저는 지난주 맞죠?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했을 때 소비 둔화가 안 좋았죠.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이럴 때 하필 왜 이렇게 숫자가 좀 안 나왔을까? 그래서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것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표 중에 미국의 뭐 그런 지표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CT에서 만든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눈높이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안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마트의 실적은 결국 미국의 지금 소비의 기반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이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와 관련된 제품만 사더라도 다 소진되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재량 소비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거는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자체로 금리는 조금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의 안정을 찾는 어떤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이게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예, 저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아마도 일본 은행이 9월 중하순에 이제 금정일을 여는데 그때 긴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9월 한 중순쯤에 다시 또 논의가 지금 계속 이제 빌드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뭐 불투명하지만 진짜 모르죠. 이거 반반이죠. 네, 반반이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쨌든 지니어스 액트는 내년 초부터 네. 발효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발 국채 수요, 특히 T빌, 즉 단기채의 매수 여력이 생기는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도 저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안 좋은 이슈들이에요. 주식 시장으로 놓고 보면 채권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8월과 9월, 오늘은 시장이 올랐지만 8월과 9월을 갔을 때 쉽게 막 7천 이상을 부르지르는 장은 아니에요. 다만 9월 넘어서 시장이 금리가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거를 물가를 통해서 고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일본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의 어떤 잡힘이 늘어난다면 10월, 11월, 12월은 좀 시장은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11월에 이제 재무부 분기 발행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때 아마 좀 단기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게 좀 타이밍상 아다리가 딱 맞는다라고 맞아요. 봐야 네. 될까요? 단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재무부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그래서 네. 단기채 팔고 장기채를 사면서 그렇죠. 이제 뭐랄까 장기채를 좀 누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장기채가 모든 거의 기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재무부의 이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장기채가 이제 10년물 이상이 상당한 뭐 30년물이 주택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채를 누르는데 단기채도 높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게 결국 은행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역마진이 생길 수 있어요. 은행에 역마진이 생긴다 그러면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럼 경제 활동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채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단기채 수요는 클래리티 법안이 본격화되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채 금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암호화폐는 지금 계속 사야죠. 네. 그런 정책적인 논의가 더 본격화되니까. 그 수요가 아마 시티에서 전망으로는 한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묘한 게 또 9월이에요. 이제 1년 중에 보면 항상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이상하게 9월, 10월, 그런가요? 11월에 유난히 좀 강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또 그것도 이것도 뭔가 단추가 끼워 맞춰지듯이 착착 흐름이 지나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이란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경제적 추방이다 하고 선택적 길에 직면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란을 돕는 국가는 우리도 또 공격 대상으로 강조한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내놨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 긍정적인 거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유가가 안 움직였어요. 예, 예. 일단 경제 둔화라는 리스크도 반영을 했고 그쵸.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구나. 비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 6개월 동안 봤었던 물리적인 충돌에 의한 유가의 변동성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이란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렇죠. 네. 이란의 원유를 90% 누가 사주느냐? 중국이 사주죠. 그러면 이란과의 어떤 금융 거래를 하는 게 누구일까요? 중국이겠죠. 그래서 네. 중국을 겨냥한 거고 중국과 지금 9월 말에 중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표심을 흔들어 얻으려고 놓겠죠. 하겠죠. 지금 일자리를 중국의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자동차, 하물며 네. AI까지 베껴서 너무나 싸게 만들고 있는데 저 존재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슈를 만들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를 치르고 가는 거라서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저번에는 사실 못 눌렀잖아요, 제대로. 눌렀다는 거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좀 하고 가려나라는 거에 힘을 주고 있다라고도 봐도 됩니까? 5월 15일에 만났었잖아요. 네, 큰 성과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큰 성과가 없는 거에 시장은 다 알고 있고 네.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어떤 자금 상황을 졸랐는데 놀랍게도 중국은 뭐 치팅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 발전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어떤 밸류체인을 중국이 만들어가는 거를 계속 누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중국이 만들어가는 밸류체인 이상으로 미국이 만들어가는 밸류체인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9월에 나오는 뉴스는 아마도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어요. 악재는 뭐냐면 미국과 미국이 중국을 좀 풀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악재예요. 그렇죠. 오히려 막 더 방산, 배터리, AI 이 부분을 더 철퇴를 놓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토큰 지수가 지금 6월 이후에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리에 아랑곳하지 않던 반도체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싼값에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견제해주는 이슈가 오히려 저는 9월 말에 큰 성과 없이 중국을 더 견제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자세는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사이익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될 부분이 더 많군요.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보시는 것 중에 어떻게 보실지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인 환율. 생각보다 빠르게 1,300원대로 떨어지고 이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지금 어떻게 달러를 사놔야 되지 않을까요? 달러가 싸졌으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가 강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러화가 약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쯤에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동안에 10%의 낙폭을 보였거든요. 네. 워낙 그렇게 강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글로벌하게 지금 엔화가 약해질 때는 엔화에 동조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엔화가 같이 강해지진 않았어요. 네.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었다라는 거고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일본계 자금의 언헤지드 자금으로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9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일본 국채금리와 한국의 국채금리가 스프레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냐면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의 원화 채권을 강하게 사들이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한국의 수출환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겠지만 또 SK 하이닉스 ADR 자금 들어온 것도 떨어져서 여러 가지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건들이 9월부터는 좀 완화되기 때문에 다시 1,400원 이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달리겠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신중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